안녕하세요. IP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IP 기초 중에서도 임상병리 학과에 대한 내용을 먼저 설명을 할 겁니다. 지금 IP는 임상병리 학과, 방사선학과, 물리치료학과, 의료공학과, 응급구조학과 5개의 학과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요. IP 기초에서는 추후 IP에 대한 내용들과 더불어 각 학과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서로에 대해 이해를 하는 시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선 임상병리 학과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병리 학과를 졸업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임상병리사라고 하는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데요. 임상병리사는 의학용어에서 의료관계법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로 병리검사 업무에 종사하며 검체 또는 생체를 대상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 결과를 제공하는 전문 의학기술으로 분석적인 사고력이 필요하며 다양한 첨단 의료 장비를 사용하므로 여러 기계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었습니다. 세포를 시작으로 미생물, 조직 등등을 보기 때문에 생명이어서는 안 되고 주로 섬세하고 꼼꼼한 성격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임상병리사 하면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임상병리사에 대한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은데요. 그러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임상병리사를 직접 마주치거나 만나거나 혹은 대화를 해볼 일이 많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임상병리사는 7만 명, 8만 명 정도의 임상병리사들이 있고요. 그 얘기는 꽤 오랜 기간 임상병리사를 배출해왔고 임상병리사들이 어느 병원 혹은 의료기관 어디에선가 근무를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임상병리사를 잘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검체 검사를 하는 임상병리사만 생각하기 때문인데 주로 혈액검사, 소변검사, 미생물검사, 조직검사 등을 하는 검체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병리사들을 주로 만날 일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최근 코로나 진단검사를 통해서 많은 임상병리사들을 알게 모르게 만나게 되었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코로나 확정 검사를 하기 위한 PCR을 돌리기 위해서 검체 채취를 했던 그 사람들 역시 임상병리사이고 채취를 했던 검체를 이용해서 검사실에서 PCR을 이용해서 코로나 확정 진단을 했던 사람들 역시 임상병리사입니다. 그럼 임상병리사들이 어떠한 일들, 근무를 하는지 잠깐 영상을 보시면 병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파악하기 위한 환자들의 발걸음. 그 뒤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신속 정확히 생명. 환자 치료 방향을 처음으로 제시한다. 예방의학의 핵심 인물 임상병리사. 안녕하세요. 임상병리사 권효진입니다. 많이 들어본 직업 같은데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퍼즐을 푸는 사람? 퍼즐 조각 하나하나는 사실 그 조각 하나는 따로 떨어져 있을 적에 몰라요. 근데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끼워 맞추다 보면은 하나의 큰 그림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런 그림이었구나 라고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죠. 그런 조각 하나하나를 끼워 맞춰서 이렇게 뭐 환자들의 그런 질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연히 누구라도 알 수 있고 쉽게 거기에 대해서 진료가 들어가고 또 치료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제시해 준다고 그 퍼즐을 푸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아하, 그래서 예방의학의 핵심 인물이라고 표현하는군요.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가게 되잖아요. 그럴 때 병의 원인을 알아내보자 각종 검사를 하게 될 거예요. 혈액이나 소변, 뇌척수 등 가건물을 통한 진단검사랑 또 폐기능, 뇌파, 심전도 같은 생리학 검사, 그리고 피부나 장기 조직 세포를 통한 병리학적 검사, 이러한 우리 몸에 관한 총체적인 모든 검사를 임상병리사가 하고 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사람들을 보면 모두 공부를 잘해야 하던데 임상병리사도 그런 거겠죠? 임상병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임상병리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되거든요. 시험 응시 자격은 전국에 있는 3년제 및 4년제 대학에서 임상병리학과를 이수하고 졸업해야 돼요. 학부 재학 기간 중에는 약 2달간 정도의 병원 실습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때 이론과 실무의 조화를 꾀하게 되는 거죠. 임상병리사, 사람 인체에서 나오는 모든 검체로 모든 것을 알아낸다. 정말 매력적인 직업인 것 같은데요. 의사 선생님들도 임상병리사의 정확한 검사로 환자의 병명을 내린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임상병리사 분들의 어깨가 무거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실수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 선생님은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단순히 그냥 기술적인 테크닉만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와요. 이렇게 조그마한 깐난쟁이 애기부터 되게 나이 드신 어르신들까지 다 오시는데 이제 그분들은 다 몸이 아파서 오는 거잖아요. 저는 몸은 멀쩡해요. 근데 저는 당연히 그냥 피만 잘 뽑으면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분들은 그 작은 바늘 찔림 하나조차도 너무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왜 나보고 할아버지가 저 뭐라 그러시나, 왜 화를 내시고 나보고 욕을 하시나. 처음에는 되게 원망도 많이 했는데 이제 조금 더 제가 이 일을 좀 더 능숙해지고 하면서 환자들이 얼마나 아픈지를 눈으로 직접 보고 내가 간접적인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직접 그분의 10분의 1 정도라도 조금 그분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이 일을 하면서 또 그런 보람도 느끼고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의 의료는 치료가 아닌 예방 중심의 의학이 될 것 같아요. 우선 늘 인체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과학적인 탐구심을 좀 길렀으면 좋겠어요. 또한 그런 국제 임상병리사 자격증을 한국에서 취득을 할 수 있거든요, 요즘에는. 해외병원이 우리 국내로 유치가 될 텐데요. 이에 따라서 국제적인 임상병리사 수요가 훨씬 또 증가할 것 같아요. 임상병리사란 독립적인 분리된 일을 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곳 병원에서는 임상병리사뿐만 아니라 의사라든지 간호사, 의료기사 등등의 다양한 직군이 함께 모여서 일을 해 나가거든요. 따라서 나 혼자만 내 일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보다 나보다는 타인을 좀 더 배려할 줄 알고 우리 모두가 전체가 이렇게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상생의 미덕 그런 걸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임상병리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검체 또는 여기서 사람은 보통 환자겠죠. 사람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검사를 해서 어떠한 질병 혹은 어떠한 신체 이상이 있는지를 알아맞혀 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의료기관 안에는 임상병리사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등의 다양한 직군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조화롭게 근무를 해야지만 환자에게 보다 더 정확하고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직업에 대해서 정보를 보시면 핵심 능력은 언어 능력, 수리 논리력, 대인관계 능력 등이 필요하고 임상병리과나 3년제 혹은 4년제인 임상병리학과를 졸업해서 임상병리사 국가시험에 응시를 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거둬야지만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 면허증을 발급받게 되는 거죠. 하는 일은 질병의 예방이나 진단, 치료를 돕기 위해 환자의 혈액, 소변, 체액, 조직 등 검체를 이용한 의학적 검사를 수행하고 분석하고 그 이외에도 기관, 조직, 세포 등 혹은 감염 혹은 사람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검사를 하게 되는 다양한 검사 업무를 합니다. 실제 병원에서 어느 파트에서 근무를 하나요? 라고 물어보면 주로 근무하는 파트는 진단검사의학과나 병리과 그리고 생리기능 파트라고 해서 호흡기 검사, 순환기계 검사, 신경계 검사, 안과 검사 등등 상당히 많은 분야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런 임상병리사들은 분석적인 사고력이 필요하고 다양한 첨단 의료 장비를 사용하므로
기기를 좀 더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고요. 생명이어서는 안 되고 섬세하고 꼼꼼한 성격이 유리하며 신뢰성, 협조심 등의 성격이 가진 사람들에게 유리하다라고 커리어넷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임상병리사로서 면허증을 발급하게 되면은 어디에 취업하느냐라고 봤을 때 보통 의료기관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병원, 대학병원, 종합병원, 종합검진센터, 한방병원 등에 근무하게 되게 되고요. 그 병원 안에서는 조직병리 파트, 해기학 파트, 특수검사실, 건강관리과, 응급실, 전자현미경실 등등의 많은 파트에서 실질적인 근무를 하게 됩니다. 현재 임상병리사 종사자 수는 24,000명이라고 하는데요. 현실적이지 않고요. 훨씬 더 많고 10년간 연평균 1.8%의 고용 증가율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년 임상병리사 면허를 발급받는 사람들은 2,500명 정도 되는데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취업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통 얘기하는 다른 분야는 뭐 의대나 간호대 정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보건과학대학 혹은 의료 종사자들은 다른 전공들, 뭐 경영이나 경제, 상경 계열 등등에 비해서는 훨씬 더 높은 취업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임금 수준은 다음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나와 있는데 보통 이것도 벌써 한 5년, 6년 전에 데이터가 업데이트 된 거기 때문에 보다 더 많은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을, 보다 더 높은 임금 수준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자격증으로는 임상병리사 면허증을 발급한 후에 세포병리사, 국제세포병리사 등등을 이용해서 해외에서 근무를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ASCPI, I는 인터내셔널을 얘기하는 거고요. 해당 자격증을 취득해서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상병리사들도 있습니다. 직업의 전망을 보시면 보상을 시작으로 고용평등 등등이 나타나 있는데요. 일자리 전망은 뭐 상당히 낮다라고 나와 있죠. 그런 이유는 많은 기기 파트에서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1차원적으로 생각한 것 같은데 이에 반해 우리가 환자를 대상으로 직접 검사하는 일 역시 임상병리사의 업무이기 때문에 되게 많은 생리기능 파트에서의 고용 창출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코로나를 통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회사들, 제약회사들 등등의 취업 시장이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높은 일자리 전망을 나타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 여건이나 직업 전문성, 고용 평등성 등에서는 높은 점수를 나타내게 있고 이러한 임상병리사들은 취업이 상대적으로 어렵다라고 하지만 취업이 된다라고 하면은 근무 여건이 좋기 때문에 잘 나가지 않겠죠. 그만큼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무 시간은 뭐 간호사들이 3교대 하는 거에 비해서 임상병리사들은 3교대는 하지 않고 짧고 규칙적이고 상대적으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심하지 않는 편으로 나타나져 있고 고용 시 양성평등이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해당 그래프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능력, 지식, 환경이 필요한지를 보면은 중요도 순으로 장비의 유지, 장비 선정, 시력, 기술 분석, 그리고 티칭, 반응 시간과 속도 등등을 시작으로 어떠한 지식들이 필요한가요? 라고 보면은 임상병리학과에서는 1학년 때 생명과학과 화학을 위주로 배우게 되고 그 이외에도 뭐 다양한 의학 용어를 시작으로 영어 등이 필요하게 되고 관련 전공 지식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학과마다의 전공의 특이성이 조금씩 있겠죠. 임상병리학과에서는 뭐 생물학, 화학을 주로 배우는 대신에 물리학을 배우지 않기 때문에 물리학을 배우기 위해서는 뭐 방사선학과나 타학과에서 물리학을 수강해야 되는데 뭐 물리를 사용하지 않는데 물리를 왜 배워야 될까요? 라고 봤을 때는 앞서 설명했던 ASCPI, 미국에서 근무를 하게 되기 위해서는 물리학을 전공하는 혹은 수강했던 기록 등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물리를 수강하는 학생들도 종종 있습니다. 이 직업을 관심 직업으로 추가하거나 검색해 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봤을 때 주로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한 1대6 혹은 1대9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대부분은 학과의 특성상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많습니다. 사실 그래야 되는 이유는 잘은 모르겠지만 최근 뭐 몇십 년 동안 항상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많았던 것 같고요. 그 비율은 많으면 여학생 7대 남학생 3,
적으면은 여학생 9대 남학생 1 정도까지 약간의 변동폭을 가지고 항상 여학생이 더 많은 학과 전공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임상병리사를 선호하는 회원들의 학교 급별 비율은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들이 주로 진로에 관심을 가지면서 알아보게 되는 것 같고, 당연히 고등학생들에서 고3, 고2, 고1 점점 학년이 내려갈수록 임상병리사에 대한 직업의 인지도는 낮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학생들을 면담하다 보면은 크게 임상병리학과 혹은 임상병리사가 되고 싶어서 오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런 친구들은 뭐 의학 관련 드라마나 혹은 관련 다큐 등을 보면서 직업을 선택하는 친구들이 꽤 있는 것 같고요. 간호학과를 선택을 혹은 전공을 희망하다가 중간에 선회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임상병리학과는 많은 학생들이 그랬던 것처럼 성적에 맞춰서 오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임상병리사라고 하는 직업을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는 중학생 때보다는 고등학생 때 좀 더 많은 관심이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학생 중에서는 어떤 학생들이 임상병리사들을 찾아봤는지 봤을 때는 수리 논리력, 언어 능력, 대인관계 능력, 뭐 예술 시각 능력 등등이 주로 해당 적성을 가진 중학생들이 찾아봤던 것 같고요. 고등학생도 크게 달라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임상병리사를 선호하는 회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돈, 보수, 그리고 직업의 안전성, 그리고 안정성, 그리고 능력 발휘 등등이 임상병리사를 직업적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다. 즉, 돈은 어느 정도 괜찮게 보이고 직업의 안정성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상당히 높은 편이고,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을 했을 때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가 해당 임상병리사를 선호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직업 가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상병리 검사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 클리니컬 레보레토리 사이언스 혹은 메디컬 레보레토리 사이언스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같은 기초과학과, 해부학, 조직학, 병리학 등과 같은 기초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임상병리학의 전공 지식인 임상화학, 혈액학, 면역혈청학, 임상미생물학, 임상생리학, 면역혈액 혹은 수혈의학, 세포유전과 같은 여러 가지 전공 과목을 통해서 크게 질병을 진단하고 감별 진단하고 질병의 치료를 어떤 방향으로 결정해야 되는지 나타내기 위한 근거 자료를 제공하고, 질병을 치료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질병이 잘 치료되고 있는지 예후를 판정할 수 있으며, 건강검진센터에서 건강검진이나 선별검사를 통한 질병을 미리 예방하는 측면도 있으며, 최근에는 유전검사 혹은 분자생물학적 검사를 통해서 개인의 유전 정보를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앞서 동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치료에 의한 의학이 아니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 의학 쪽으로 갈 수 있게끔 임상병리사들이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료 효과가 잘 나타나고 있는지 추적 관찰에 도움을 얻고자 하는 것에 임상병리사들의 업무의 목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임상병리사들은 다양한 연구를 할 수 있는데요. 임상병리사 하면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대표적으로 코로나 검사, 코로나 진단 검사 등을 설명할 수 있는데요. 해당 논문은 제가 예전에 코로나에 관련된 논문을 썼던 걸로, 국내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바이러스인 코로나 바이러스의 검사실 내 어떻게 진단하는지 현재 한계점 그리고 직면한 과제에 대해서 논문을 게재한 바가 있습니다. 해당 연구에서 보시면은 우리나라에서 분리된 베타 코로나 바이러스 2019-2020을 시작으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는 상당히 많은 변이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한국에서 아이솔레이션, 즉 추출 혹은 검출된 바이러스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등등을 확인해 볼 수도 있고요.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검사실 안에서 검사를 하게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검사를 할까요? 라고 봤을 때 확정 진단을 위해서는 리얼타임 RT-PCR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정 유전자 부분을 선택적으로 증폭을 해서 해당 선택적으로 증폭된 부분이 있으면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그렇지 않으면 코로나 바이러스 음성으로 우리가 검사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테이블 5번과 6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유전자 검사를 할 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E 유전자, RDRP 유전자, N 유전자와 같이 하나의 부위가 아닌 여러 개의 유전자 부위에서 검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그러한 이유로는 만약에 이 유전자에서 돌연변이가 생겼을 때 이 유전자만 검사를 하게 됐으면 우리가 가짜 양성 혹은 가짜 음성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검사의 정확도와 그리고 특이도와 민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유전자, 대표적으로 E, RDRP, N 유전자를 사용하게 된다라는 의미로 다음과 같은 테이블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검사뿐만 아니라 이런 연구 분야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임상병리사들은 그러면 어떤 분야에서 진로를 결정할까요? 라고 봤을 때 임상병리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국가의료기관, 국가연구기관, 민간병의원, 제약회사 등 민간연구소, 보험 관련 업계, 손해사정사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나와 있는 것처럼 생각보다 많은 분야에서 근무를 할 수 있고, 보건소 등에서도 근무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주로 의료기관에 취업을 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잠깐 보시면, 먼저 진단검사의학과에서 근무하게 되는 내용에 대해 설명을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상의 적신호가 켜졌을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혈액검사나 소변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검사들을 흔히 진단검사라고 하는데요. 건강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가장 먼저 시행하고 또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바로 진단검사입니다. 혈액, 소변뿐 아니라 가래, 복수 등과 같은 검체가 진단검사에 쓰이는데요. 환자에게서 채취된 검체는 검사 목적에 따라서 진단검사실의 담당 구역으로 이동됩니다. 그럼 먼저 소변검사에 대해 살펴볼까요? 우리가 소변을 받아 검사실에 제공하면 소변은 먼저 색상을 살핀 후 산도를 측정하고 원심 분리를 통해 이상물질이 있는지 여부를 관찰합니다. 또한 현미경을 통해서 소변 속에 있으면 안 되는 물질, 즉 적혈구, 백혈구 등이 있는지를 확인해 염증 여부나 신장 기능 이상을 판단합니다. 혈액검사의 종류는 매우 다양한데요. 적혈구, 백혈구, 빈혈 수치 등을 알아보는 일반 혈액검사와 혈당, 간 수치, 알부민 수치 등을 검사하는 일반 화학검사, 그리고 혈액의 응고 상태를 살펴보는 혈액 응고 검사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해질 검사, 지질 검사, 호르몬 검사 등이 있습니다. 최근엔 혈액 속의 특정 물질을 통해 종양의 여부, 치료 효과 등을 판단하는 종양 표지자 검사도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열이나 오한과 같은 염증 증상을 보이거나 농성 분비물이 관찰되면 배양 검사를 통해 세균의 유무를 확인합니다. 혈액 배양 검사는 2개의 병에 무균적으로 채열한 혈액을 주입하고 배양기에 넣어 만 5일 동안 배양하면서 미생물이 자라는지 관찰하는 검사입니다. 배지가 담긴 배양병 바닥에는 미생물이 자라면 변색되거나 형광색을 내는 화학물질이 있어서 이를 인식하는 기기를 통해 배지 내 미생물 성장을 검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균이 배양되면 현미경으로 관찰하고 여러 생화학적 장비와 다양한 첨단 기법을 통해 배양된 균을 분류합니다. 또한 분리된 세균이 어떤 항균제에 반응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20가지 이상의 항균제에 대한 감수성 검사를 시행하는데요. 배양 검사와 감수성 검사의 결과가 나오면 의사는 적절한 항균제를 처방해 치료합니다. 이외에도 진단검사는 메르스나 독감과 같은 바이러스성 질환에서도 시행되는데요. 환자의 코 속 분비물이나 혈액을 채취해 유전자를 증폭시킨 후 DNA를 확인해서 감염 여부를 판단합니다. 또 유전성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유전자 검사를 시행하여 유전 질환의 발병 가능성을 진단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진단검사 결과는 다른 여러 검사 결과와 함께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한데요. 이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환자에게 맞는 치료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보신 것처럼 의료기관 내 진단검사의학과에서는 수십 명의 임상병리사들이 보통 근무하게 되고요.
여러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미생물 파트, 화학 파트, 혈액 파트 등등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런 파트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특정 질병 혹은 특정 신체 이상이 있을 때 나타나는 징후를 혈액, 소변, 복수 등 체액을 통해서 검사를 하겠다는 방법이고, 그 과정 중에서 화학적인 묘법, 면역학적인 방법 혹은 분자생물학적인 방법 등등을 활용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임상병리학과의 IP는 분자유전 진단 IP인데, 앞서 봤던 것처럼 분자생물학적인 혹은 유전 진단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을 할 수 있는지를 보면은 본인 유전 상태에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혹은 어떠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반면, 또 내 유전자가 아니고 외부로부터 어떤 물질, 생명체의 유전자가 내 몸에 들어왔을 경우 내 유전자가 아닌 특정 유전자가 나타날 수 있게 됐죠. 그런 것들을 PCR과 같은 특정 분자생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검색 혹은 검사 혹은 검출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유전 질환이 있는지 혹은 외부로부터 어떤 물질이 들어온 감염성 질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파트가 진단검사의학과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병리과에서는 어떤 검사를 하는지 보시면, 우리의 몸은 무수히 많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세포들은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데요. 이러한 반복이 균형을 이룰 때 우리의 몸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간혹 어떤 원인에 의해 이런 균형이 깨질 때가 있는데요. 생성이 과도하게 많아져 정상보다 크기가 커지거나 악성화되어 다른 장기로 옮아가기도 합니다. 또 가끔은 바이러스 감염이나 만성 염증으로 인해 세포의 변화가 생기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 암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포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세포병리 검사를 통해 세포의 유형과 변이, 악성화 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세포병리 검사는 이상이 있는 부위에서 세포를 채취해 특수한 처리를 거쳐 판독을 하게 됩니다. 세포를 채취하는 방법은 검사 부위나 검체 양상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담즙, 복수, 관절애, 객담 등과 같은 체액에서는 조직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세포를 채취할 수 있고, 검사하고자 하는 부위를 면봉이나 솔로 살짝 긁어 채취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종양이 의심되는 부위에 주사기를 찔러 검체를 채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채취된 검체는 유리 슬라이드에 직접 도말하여 표본을 만들거나, 물 성분이 많이 포함된 체액의 경우 원심 분리를 통해 침전물을 도말하여 검사합니다. 하지만 확보되는 검체의 양이 적거나 채취 방법이나 처리 과정이 부적절한 경우 정확한 진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표본이 만들어지면 병리과 의사는 현미경을 통해 슬라이드를 직접 관찰하여 세포의 유형과 변이, 악성화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때 판독자의 판단에 의해 결과가 크게 좌우되므로 숙련된 전문가의 판독이 필요합니다. 세포는 채취가 된 이후에도 계속 변화하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 고정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주로 95%의 알코올을 이용하는데, 도말 즉시 알코올이 담긴 통에 약 10분 정도 담궈 세포가 더 이상 변화하지 않고 마르지 않도록 합니다. 대부분의 세포는 색깔이 없어 관찰하기 어려운 때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염색이라는 과정을 통해 세포를 더 잘 관찰할 수 있습니다. 검체마다 정해진 염색 시약을 이용해 여러 가지 색깔과 강도로 염색을 하면 더 쉽게 이상 유무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세포병리 검사는 경제적 부담이 적고 간단한 방법으로 세포 이상을 진단해 치료 방침을 결정하거나 예후를 예측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간이나 위와 같은 장기의 경우 CT나 초음파, 내시경 등의 도움을 받아 조직 검사를 해야 하며,
겉에서 만져지지 않아 바늘로 조직 채취가 어려운 경우에는 환부를 절개해 조직을 채취하는 등의 다른 방법을 이용해 조직 검사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CT와 같은 영상의학 검사에서는 분명 이상이 있지만 채취된 체액에서 이상세포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의 조직 검사를 추가로 해야 합니다. 지금 보셨던 것은 병리검사 혹은 병리과에서 하는 검사들로 여러분들이 흔히들 생각하는 종양검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덩어리, 튜머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런 종양은 크게 악성 종양과 양성 종양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악성 종양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암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양성 종양은 대표적으로 사마귀 등등이 있죠. 둘 다 특정 덩어리를 만들지만 암세포가 특정 종양이 전이될 수 있는지, 그리고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지 등등 여부에 따라서 악성과 양성으로 나누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악성인지 양성인지 구분할 수 있는 가장 명확한 방법 중에 하나는 눈으로 보는 거죠. 예를 들어 여성의 경우 유방암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유방에서 어느 순간부터 단단한 멍울이 만져지게 되면은 얼른 병원에 가게 되겠죠. 그래서 해당 부위를 절개하거나 혹은 주사바늘 등등으로 특정 멍울의 세포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런 보는 과정을 병리과에서 진행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 중에 앞서 봤던 것처럼 슬라이드 글라스나 염색 등등을 확인해서 현미경으로 직접 보면서 세포의 형태가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특정 기준에 따라서 종양이다 혹은 종양에서도 어떤 단계다 등등을 확인해 볼 수 있고, 최근에는 병리검사에서도 개인 유전적인 정보가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 이라고 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 해당 환자 혹은 해당 샘플이 어떤 유전적 변이를 갖고 있는지, 갖고 있다면 어떤 약물로 처리를 해야지 등등 치료의 방향까지 결정할 수 있는 파트가 병리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병리과에서는 앞서 봤던 것처럼 유방암 혹은 초음파로 보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갑상선암, 혹은 여성의 경우 작은 경부암 등등도 확인해 볼 수 있지만, 내장기관 안쪽에 있는 경우는 CT나 혹은 다른 영상의학적 장비를 통한 정확한 부위에서 검체 채취가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 우리가 간암이 의심된다. 근데 의심되는 부위가 아주 작다라고 할 경우 정확한 부위에서 세포를 채취를 해야 우리가 암세포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게 의미가 있는데, 영상의학적 장비가 없이는 정확한 부위에서 샘플을 채취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럴 경우는 영상의학적 장비를 통해서 정확한 자리에서 정확한 세포의 진단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단검사의학과와 병리과에 이어서 설명할 부분은 생리기능검사입니다. 같이 보시면 평소 가슴이 뻐근하거나 갑자기 쿵 하는 느낌이 온다든지 갑자기 쓰러져 의식을 잃었을 때 병원에서는 심장을 검사합니다. 이때 가장 많이 하는 검사가 심전도 검사인데요. 심전도 검사는 부정맥, 허혈성 심장질환, 좌우 심방 심실의 비대, 전해질 이상 등이 의심될 때 진행합니다. 심전도 검사의 원리를 알려면 먼저 심장이 뛰는 원리부터 이해를 해야 하는데요. 우리의 심장은 동방결절이라는 곳에서 자체적으로 전기신호를 생성합니다. 그래서 이 전기신호가 심장 근육에 자극을 줘 쿵쾅쿵쾅 뛰면서 피를 내뿜도록 하는데, 이러한 전기신호가 심장에서 잘 생성이 되는지, 혹시 중간에 합성 같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지를 살피는 검사가 바로 심전도 검사입니다. 심전도 검사를 할 때 우선 심장의 전기 신호가 잘 감지되도록 우리 몸 곳곳에 장치를 붙이는데요. 심장이 있는 가슴을 비롯해서 심장과 멀리 떨어진 팔, 다리 등에도 장치를 붙여 좀 더 입체적이고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게 검사가 시작되면 모니터와 종이에 특이한 그래프가 그려지는데요. 이 그래프는 크게 P파와 QRS파, 그리고 T파로 나뉠 수 있습니다. 제일 처음 형성되는 P파는
심장의 동방결절에서 발생한 전기 신호가 좌우 심방에 전달돼 각각 심방이 수축할 때까지의 전기 세기를 나타내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려지는 QRS판은 심방을 통과한 전기 신호가 좌우 심실로 확산돼 두 개의 심실이 수축할 때까지의 신호를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T판은 심장 전기 신호의 짧은 휴식기로서 이때 심장은 다음 박동을 위해 심박동의 재분극을 합니다. 이런 심전도 그래프를 보면 나의 맥박 상태를 알 수가 있는데요. 보통 1분에 60회에서 70회 뛰는 평균 맥박에 비해 맥이 빠른 빅맥이라면 그래프의 폭이 좁게 그려지고 맥이 조금 느린 서맥이라면 그래프가 완만하게 그려집니다. 이러한 원리로 심전도 검사를 통해 맥박의 속도뿐 아니라 심방과 심실 등으로 이어지는 심전도가 잘 유지되고 있는지, 심장 근육의 어느 부분에 손상이 있는지, 부정맥 등의 문제는 없는지 등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심전도 검사는 매우 간단하게 진행됩니다. 누워있는 상태에서 몸에 10군데의 전극장치를 붙여 짧은 시간 동안 누워있으면 되는데요. 그 시간 안에 심장의 이상 증세가 감지되지 않거나 부정맥 등이 있는 환자라면 추가 24시간 동안 심전도를 좀 더 자세히 관찰하는 검사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특수장치를 붙이고 24시간 동안 일상생활을 하면서 심장 상태를 살피는 것으로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처럼 심전도 검사는 매우 간단하면서도 정확하고 또 비용까지 저렴해서 흔히 사용되는 검사법입니다. 그러므로 심장에 조금이라도 이상 증세가 느껴진다면 병원에 방문해 손쉽게 심전도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파트는 생리기능 파트라고 크게 카테고리화 시킬 수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심전도만 설명을 했죠. 심전도는 학생들이 잘 아는 것처럼 심장에서 한 번씩 뜀박질을 할 때마다 심장에 알아서 자동적으로 전기적 신호가 SA 노드라고 하는 곳에서 시작되게 되죠. 그러면 그 전기가 흐름에 따라서 심장이 수축, 이완을 하게 되는데, 그때 나타나는 심장의 정기적 형태를 심장에 붙인, 그리고 손과 다리에 붙인 손과 다리에 붙인 전극을 이용해서 우리가 심장의 정기적 전도도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대표적으로 심근경색 등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심근경색이 있다 그러면은 뭐 다는 아니지만 많은 환자들에서 심전도 상에서 ST 분절이 상승하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값싸고 비침습적이고 여러가지 장점을 가진 심전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전도 이외에도 생리기능 파트로는 신경계 검사를 하는 뇌파 검사, 코골이 검사라고 알려져 있는 수면다운 검사, 그리고 호흡기계 검사인 폐기능 검사, 그리고 알러지 검사, 안과 검사, 근전도 검사, 심장 초음파, 그리고 TCD 등등 많은 생리기능 검사를 임상병리사들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을지대학교 임상병리학과에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일단 임상병리학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입학 성적과 졸업 등등을 확인하고 있고요. 현재 학과 내에는 을지대학교 임상병리학과는 학교 내에는 성남 캠퍼스와 의정부 캠퍼스 두 개의 캠퍼스에 각각 임상병리학과가 있고요. 성남 캠퍼스에는 한 70여 명 정도의 학생이 매년 입학을 해서 8분의 교수님의 지도하에 학생들이 4년간 학업을 마치게 되고, 의정부 캠퍼스 역시 매년 한 35명에서 37명 정도가 입학을 해서 의정부 캠퍼스에 계신 교수님들 지도하에 4년간 열심히 학업을 해서 졸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임상병리학과 성남 캠퍼스 을지대학교 임상병리학과는 1968년에 개설이 돼서요. 2018년에 벌써 학과 개설 50주년이라고 하는 학술대회 기념 행사를 했는데, 이게 나타나는 의미는 별게 아닐 수도 있지만
전국에서 있는 임상병리 학과 중에 가장 오래된 임상병리 학과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고요. 가운데서 보시는 것처럼 노 교수님들, 즉 이미 퇴임을 하신 지도 한 10년 정도 되신 분들도 있고, 그런 노 교수님들을 시작으로 현재 학과가 50년 이상, 거의 60년 정도 이어져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지대학교 임상병리 학과에 대한 학생들의 설명을 잠깐 보시면, It feels like a perfect night to dress up like hipsters and make fun of our exes. It feels like a perfect night for breakfast at midnight to fall in love with strangers. Yeah, we're happy, free, confused, and lonely at the same time. 임상병리학과는 병원에서 주로 근무하는 임상병리사를 배출하는 학과입니다. 임상병리사는 각종 의료기관에서 환자로부터 얻어지는 혈액, 소변 등의 검체를 검사하는 전문적인 보건의료 직업 인사입니다. 우리 을지대학교 임상병리학과는 가장 역사가 길고 많은 졸업생을 배출한 임상병리학과 중에 하나입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진단바이오 분야에서 많은 역할을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저에게 임상병리학과란 도전과 열정입니다. 혈액학, 미생물학, 진균학, 조직검사학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배우고 있습니다. 또한 임상병리 실습과 경험을 통해 실무 중심 교육을 하는 전국 유일의 을지대학교에서 저의 열정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을지대학교 임상병리학과는 또 하나의 가족입니다. 학과 내 학생 동아리를 통해 선후배 간의 친밀한 관계를 쌓아나가고 교수님께서는 학생들 가까이에서 수업뿐만 아니라 친근한 모습으로 진로 지도와 고민 상담을 해주십니다. 따뜻한 분위기의 임상병리학과에서 타인을 배려하는 임상병리사로 성장하겠습니다. 해당 영상은 임상병리 학과의 학생들, 지금은 졸업을 했지만 학생들이 임상병리 학과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했던 내용인 거고요. 학생들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1학년 때 그리고 2학년 초까지는 주로 기초의과학과 기초과학을 위주로 공부를 하게 되고 2학년 2학기 때부터 4학년 2학기 때까지는 주로 전공 과목에 대한 심도 있는 학업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학생들이 2학년 2학기 때부터 전공 과목이 많이 시작이 돼서 보통 3학년 2학기 때까지 많이 집중돼 있어서 어려움을 표하게 되는데요. 해당 기간 동안 열심히 학업을 하고 보통 3학년 여름 혹은 3학년 겨울방학 때 병원 실습을 나가게 되는데 보통 올해 8주 정도의 병원 실습을 나가게 됩니다. 각 의료기관에서 8주 동안에 병원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진단검사의학과랑 병리과 그리고 생리기능 파트를 돌면서 실제 임상병리사 선생님들, 선배들이 어떠한 근무를 하고 있고 또한 어떤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등등을 확인해 볼 수 있고 해당 실습을 통해서 임상병리사라고 하는 직업이 본인의 적성, 진로에 맞는지 등을 판단해서 맞는다라고 하면은 해당 의료기관으로 취업을 주로 하는 것 같고요. 나랑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은 뭐 공무원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고 외국계 회사 등등으로 나가는 회사 친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는 뭐 외국에서 유학을 해서 석사학위, 박사학위를 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아직은 없겠지만 향후 머지않은 시간 내에
다시 동문 중에 임상병리 학과로 교수님들을 모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임상병리 학과에 대한 설명인 거고요. 이제 분자 유전 진단 IP 임상병리 학과의 IPE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IP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아시겠지만 전문직간 교육이라고 해서 Interprofessional Education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을지대학교에서는 보통 IP라고 하면은 의과대학과 간호대학을 중심으로 전문직간 의료 통합교육이 진행되게 되는데, 을지대학교에서는 보가대 그리고 거기에 의료공학과 이렇게 5개 학과가 합쳐서 IP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임상병리학과, 방사선학과, 물리치료학과, 의료공학과, 그리고 응급구조학과 5학과의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모여서 기초부터 응용까지 진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목적은 IP 기반 보건의료 통합 교육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우리가 보건의료 관련 학과 전문직 간에 이해와 협력을 하게 되고, 정보 공유 교육 과정을 개발해서 여러분들이 응용 과정에서 진행하게 될 EU 컨버전스 센터 내 다양한 VR 호스피탈과 같은 기기 혹은 기자재를 이용해서 보다 더 심화된 내용을 이론 및 실습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임상병리학과 분자유전 진단 교육 과정에서는 분자유전 진단에 대한 내용을 기초 심화 응용에 걸쳐서 진행하게 되는데, 기초에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학과 학생들이 서로 IP가 무엇인지 그리고 각 학과 전공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진행하게 되고, 심화 과정에서는 저희 교수님들께서 만들어낸 사례를 근거로 시작으로 각각 의료 영상, 근골격계, 인명소생, 분자유전 진단, 생체 정보 모델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어떻게 환자의 사례를 우리가 해석하고 어떠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학생들끼리 논의를 해가면서 문제 해결에 대한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각각의 응용 과정에서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EU 컨버전스 센터와 연계를 해서 VR 그리고 3D 프린팅 그리고 PCR이라고 하는 분자 유전학적 실험 기법 등을 이용해서 각각의 전공 과목에 대한 응용 과정 실습을 진행하게 되는데, 임상병리 학과에서 진행하게 될 분자 유전 진단 IP 응용은 유전자 검사에 대한 설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유전자 검사라고 하는 것은 한 번쯤은 들어봤겠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 정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유전자 검사라고 하는 것은 유전자 검사 기관에서 진행하게 되고, 이런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질병의 진단, 질병의 치료 혹은 어떤 질병이 발생할까요? 예측할 수도 있고, 개인 식별, 친자 확인 등 병의원이나 건강검진센터 등 유전자 검사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질병을 진단, 치료, 예측하거나 개인 식별 등을 위하여 하는 검사를 의미하는데, 이제 이런 유전자 검사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DTC, Direct to Consumer 유전자 검사가 있어서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 검사 기관에서도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어떤 질병이 발생할까요? 알 수 있다면 예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한국 사람은 몽골인가 어느 정도 유전적으로 정보가 일치하고 이런 개인적인 유전적 혈통 찾기도 가능한 여러 가지를 진행할 수 있고요. 최근 DTC 유전자 검사라고 해서 소비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 약국, 마트 등에서 검사 키트를 구입해서 직접 유전자 검사를 하는 의료의 경우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라마다 이 DTC 유전자 검사에 대한 규제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우리나라도 상당히 많은 유전자 검사 기관이 있고, 해당 기관을 통해서 개인의 유전 정보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DTC 유전 검사는 개인의 영양, 생활 습관, 신체적 특징을 알아보거나 유전적 혈통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로서 질병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해당 질병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은 당연히 의료기관에서 진행해야 되겠죠. 어떤 것들을 우리가 DTC로 확인해 볼 수 있느냐?
수면 습관이나 바이타민 D 농도, 칼슘 농도, 남성형 탈모, 카페인 대사, 혈당, 혈압, 체지방률 등에 대한 내용을 할 수 있고, 임상병리학과에서는 해당 내용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흥미로워할 만한 부분들을 선택해서 개인의 유전 정보를 조금 확인해 보는 내용으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할 때 알아둬야 되는 점은 충분한 설명을 요청을 해야 되고, 그래서 상담자에게 유전자 검사의 목적, 방법, 어떠한 의미 등등이 있는지 설명을 요청하면 들을 수 있게 되고요. 동의서 작성 후 검사 대상물을 채취해서 여러분들의 동의 후에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 기관으로부터 결과를 전달받아야 되는 거고, 유전 정보는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개인 정보는 당사자가 동의하거나 법률에 의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밀로 보호되어야 합니다. 질병과 관련된 유전자 검사는 당연히 의료기관에 요청을 해야 되는 거고요. 유전자 검사를 결과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신중해야 됩니다. 그러한 이유로 유전자 검사가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특정 질병이 있는 거다라고 섣불리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예를 들어 내가 카페인에 관련돼서는 카페인 대사에 주의한 유전형이다 라고 해서 그 결과가 무조건 일치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생활 습관 등에 의해서 바뀔 수도 있고요. 검사 결과가 잘못됐을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그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점이죠. 이런 유전자 검사를 여러분들이 임상병리학과의 분자유전진단 IP에서 진행하게 될 예정이다. 그래서 기존의 IP 응용에서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식욕 감소 유전자인 MC4R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실제 어떠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봤던 결과가 다음과 같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초, 심화, 응용 과정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실습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임상병리 학과에 대한 내용이었던 거고요. 이제 임상병리 사회에 관련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1조부터 5조까지 각자 조사해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임상병리 학과에 대한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